이제 러시아와 협상 테이블이 진행이 되는데 금방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 협상이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일단 우크라이나, 유럽, 러시아, 미국 여러 다자관계에서 장기적으로 욕먹을 걸 각오하면서 유럽하고 우크라이나를 뺐어요. 그러나 러시아와의 협상은 쉽게 벌어질까? 러시아가 요구하는 게 꽤 많을 수도 있고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러시아도 뚜렷한 카드가 없어요. 여러분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말 저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오늘 좋은 주제로 여러분과 좋은 시간 지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러우 전쟁은 정말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껏 얘기했는데 편집하고 나오는 사이에 일이 진행이 돼가지고 별로 티 안 나는 듣는 분들은 상황이 진행된 다음에 들으니까 뒷북 치는 것 같은 게 보일 때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뭔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얘기를 하면 봐라 이렇게 됐지 않냐 뭐 난리들이 나고 그러는데, 이번 러우 전쟁에서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회담 깨지고 했을 때 저한테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 끝난 거 아니냐, 러시아가 완성하는 거 아니냐, 뭐 너 러시아 어떻게 된다. 근데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까지 너 러시아가 진다고 뭐 어쩌고 했는데 아니지 않냐,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완전 지배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미국한테 피해가 더 큽니다. 러시아는 그럼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지배하려고 할까? 사실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것이 완전히 정말 병합해 버리려는 거였는지, 아니면 옛날에 그런 건 많았잖아요.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점령했는데 친스파르타 정권을 세우고 본국으로 돌아가죠. 뭐 이런 식으로 하려는 거였는지,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명확히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처음에 그렇게 됐다면 또 그게 별 문제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미 3년이나 전쟁을 하고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민간인 피해 훌정하면 100만 명, 뭐 수백만 명 될 거 아니까, 전상자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 가족을 잃었다던가, 아니 그러면 10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전쟁이 된 상태에서 친러 정권을 세운다거나 또는 직접 지배한다는 건 또 다른 부담이에요. 그리고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러시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종전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빼앗으면 돌아가서 면이 서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선 길이가 800km가 넘습니다. 거기다 다 합하면 이런 거 저런 어떤 복합적인 요소까지 감안하면 1000km가 넘을 수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이 북쪽 쿠르스크 전선, 지금의 그 드네프르강 동쪽 라인 하는데 두세 번 정도 작전하면서 300만, 한 지역 작전구에 300만씩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300만까지 필요 없겠지만 얼마나 많은 비용과 군사비가 필요하겠냐고요. 이렇게 가늘게 국경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길게 횡대로 이어진 초승달 지형처럼 방어나 관리에 부적합한 땅이 없어요. 만약에 정말 러시아가 종전을 한다 그러면 그냥 나 땅 욕심, 우리가 많이 차지했어,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지금 전선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야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지만은 생각처럼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나 미국이나 지난주에 보였던 것처럼 뭐 당장 어디가 그냥 한쪽이 박살이 나고 미국이 완전히 지원을 끊고 미국이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일방적인 편을 드는 이런 상황은 이미 기대할 수가 없다. 그리고 미국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너무나 부담스럽고, 아무리 트럼프가 뭐 유럽이고 내 맘대로 한다, 미국 제일주의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하는 행동이 미국 제일주의가 아닌 거죠. 미국의 이해를 침범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유럽한테 큰 소리 치고, 어제도 뭐 그럼 우리 관세 더 올려, 이런 파워 게임을 막 해요.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기분 좋겠죠. 뭐 자기 나라가 힘쓰니까. 그러면 그게 미국 제일이고 우선주의냐? 그렇게 했다가 뒤에 가면은 탈이 더 나요. 지금은 힘 자랑할 때야 좋지. 그랬다가 나중에 탈이 더 나니까 미국 제일주의도 아닌 거야. 단지 미국 대중들의, 그 대중 중에서도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걱정하는 사람도 많잖아. 어떤 사람들에게 그냥 감정적인 선언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정도로 트럼프가 바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만 해도 저한테도 공격이 엄청 들어왔어요. 봐라 이제 곧 끝나지 않습니까? 무기 끊지 않습니까? 아니 끊어봤자 이게 완전히 정복당하게 안 한다니까 라고 하는데, 뭐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아니 내가 뭘 포기를 해.
포기하고 말겨 있어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인데, 근데 이제 또 요 방송 나갈 쯤 때면은 이제 또 우크라이나는 좀 약간 이제 트럼프한테 좀 맡겼고 미국과 이제 러시아의 줄다리기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럼 금방 종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1단계 젤렌스키하고 광물 협정 맺고 유럽한테 이제 협박하고 할 때는 트럼프의 목표가 사실은 4개인데 그냥 3개만 할게요. 첫째는 일단 유럽이 나토 스스로 국방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정치 지도자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따라줘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시켜서 난 더 이상 빠진다. 진짜로 뺀다. 뭐 심지어 뭐 독일에는 군대 뺀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래서 유럽 국민들이 국방이란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도록 만들자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의 작전이에요. 물론 이게 너무 세게 나가면 나중에 미국한테도 장기적으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 미국한테 고분고분한 거는 사실 국방을 책임져 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먹으로 패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히 말하면 돈을 해주는 거지. 이게 나토 방의 절반을 미국이 절반 이상이 질러 보면 해주고 있으니까 그 덕을 보니까 돈 받고 참는 거 비슷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유럽이 고생해서 허리띠 쫄라면서 군비 확충하면 그 다음도 미국한테 그렇게 호락호락 말 들어주나, 그런 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도 분위기가 안 좋긴 합니다만, 아무튼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토 정상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국민에게 충격을 줘서 나토가 재무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1차적인 목표예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를 죽을 지경으로 만들거나 러시아에 병합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에게 뭔가를 줘야 종전이 되는데, 일단은 젤렌스키한테는 협박을 해서 무기도 빼고 막 니들이 우리 덕에 하는 거지 니들이 힘으로 전쟁하는 거냐,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전을 자기 협상 주도권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죠. 유럽도 배제하고 그냥 자기가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도 뭐 두 번째 성공했어. 세 번째가 이제 문제는 러시아하고 이제 회담이 남았는데, 일단 러시아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데는 조금 성공했죠. 트럼프가 심지어는 뭐 러시아와 미국이 손잡고 세계 패권을 이제 하려는 거 아니냐, 미국이 중국이 부담스러우니까 러시아랑 손잡고 중국하고 싸우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너무 좀 단순한 이분법이고, 중국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 생각은 하겠죠. 배려 안 한다는 건 아닌데, 미국과 러시아가 정말 끈끈한 동맹이 돼서 유럽을 버리고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러시아의 동진을 저지하고 러시아가 재무장을 강화해서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거는 트럼프도 동의하고 트럼프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 종전을 하려면 러시아한테 뭔가를 들어줘야 되는데 이 카드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라운드에서는 일단 러시아의 자존심을 세워놓고 우크라이나를 누르고 유럽을 꺾는다. 이것까지는 오늘부로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러시아와의 협상이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트럼프 마음대로 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죠. 러시아는 어차피 버린 몸이야. 이제 전투 한 달 더 해서 몇 명 더 죽는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러시아가 트럼프의 초조함을 이용해서 최대한 협상에서 얻어내려고 할 텐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번에 한번 따로 하기로 하고, 지금 일단 트럼프의 구상은 그렇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이제 협상 테이블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금방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협상이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일단 우크라이나, 유럽, 러시아, 미국 여러 다자관계에서 장기적으로 욕먹을 걸 각오하면서 유럽하고 우크라이나를 뺐어요. 그러나 러시아의 협상은 그러면 쉽게 벌어질까? 러시아가 문제는 요구하는 게 꽤 많을 수도 있고, 러시아가 요구하는 게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러시아도 뚜렷한 카드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거는 미국이나 유럽이 절대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전쟁이 끝날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이걸 금방 끝날 겁니다, 열흘 만에 끝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건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의외로 이 협상이 쉽지가 않다. 이제 2단계가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협상 단계라면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빨리 끝나기 위한 조건은 지금 가시적으로는 보이질 않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밀 협상이라든지, 일단 휴전을 하든 종전을 하든 다음 목표를 향해서 내가 준비할 수가 있어. 2차전을 뛸 수가 있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게 묵인이 되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묵인이 잘 안 되면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떤 지켜볼 수 있는 지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거는 정말 이제 가위바위보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협상은 아마 물밑 협상 물밀 협상도 두 가지가 있어요. 대놓고 뒤에서 숨어서 거래하는 게 있고요. 아는데 서로 모르는 척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모든 외교 협상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테이블에서 하는 협상, 뒤에서 하는 뒷거래, 그리고 알지만 참아주는 거. 그래서 외교 협상할 때 보면 뭐 이상한 문구 갖고 막 싸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 다 다음 계획이 있거든. 그 다음 계획을 막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뒷다리를 잡는 건데 그 부분에서 간접화법인 거지. 그 문구는 사실 간접화법이고 뒷다리를 어떻게 잡고 어디까지 묵인하냐는 건데 미국이나 러시아나 지금은 국민들 여론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묵인하는 부분이 꽤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묵인하는 부분 간접화법의 실체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 그리고 3년 후에 4년 후에 또 뭐 제2라운드 제3라운드가 있을 수 있다. 전쟁이 아니라 외교적인 라운드라고 해도 일단은 여기까지는 양보고 넘어가자. 여기까지는 양보하고 넘어가자. 괜찮아. 요 정도 하면 내가 다음 준비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걸리면 생각보다 회담이 좀 질질 끌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 안에 끝나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이걸 무한정 끌면 끌수록 국민을 설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언이 아니라 이런 지표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의외로 러시아가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좀 질질 끌 것 같다. 다만 이때는 평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겉보기가 아니라 뒤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면 이제 정말 외부에서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서 벌어지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휴전 협상도 했다 깨졌다 막 이러잖아요. 저도 거기까지 예언했어요. 그 분명히 한 몇 달 가다 깨지고 또 그랬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할 거다. 그럴 때 깨지는 게 뭐 총격이 났다거나 뭘 안 준다거나 사람들은 이걸 보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뒤에 있는 거거든. 근데 그 뒤에 있는 게 서로 인정도 못하고 확실한 것도 아니야. 하마스는 하마스대로 자기 영역 확보하려고 그럴 거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이제 팔레스타인 세력을 좀 누르고 예루살렘 천도하고 이스라엘 영역을 확장하고 싶은데 이거를 시행할 방법은 마땅치가 않는 거예요. 뭘 해도 세계에서 욕할 것이고 팔레스타인은 저항할 것이고 저항하면 이스라엘은 또 뭐 학살극을 하든 참극을 벌이든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살 답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렇고 저렇게 하니까 이게 옆에서 봐서는 뭐 내일 당장 휴전해 이거 참아 쟤들 석방해 물자 줘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란 말이죠. 그 내부에서는 그들 스스로도 정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지지부진하고 겉에서는 그런 문제로 계속 싸우게 되는데 2년 3년을 끌지 않겠습니다만 24시간 아니면 러시아와 이제 나왔으면 그냥 딱 찍고 끝나냐 이렇게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2달 끌면은 짧은 건지 6개월 끌면 긴 건지 저도 명확한 기준은 못 하겠습니다만 트럼프와 푸틴이 협상 테이블에 만나서 상남자스럽게 1시간은 좀 심하고 몇 번 하더라도 좀 하여간 한 달 내로 단기적으로 끝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소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제사회는 뭐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정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조약 위반이라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국제조약이라는 건 솔직히 구속력이 없어요. 그 구속력이라는 건 그야말로 신용거래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저 사람 돈 떼먹어도 나 형사재판에 갈 일도 없고 민사재판에 갈 일도 없어. 그런데 이제 떼어먹었다는 게 소문나면 사람들이 나하고 거래를 안 하겠지. 그런 신용적인 것만 생각하는 게 국제거래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강대국하고 약소국이 조약을 맺어가지고 약소국이 어기면 군대 파견한다. 이러면 이제 강제력이 있는 것이고 대등한 관계에서는 또는 이해관계에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게 국제조약이에요. 이거는 맺는 사람도 알고 맺어요. 나중에 말로는 뭐 그렇게 하지만 정말 쏘갔다. 너 이럴 줄 몰랐다. 이러면 그냥 본인이 바본 거지. 그럼 그런 거 왜 하냐? 시한이 있거든. 3년, 5년. 정해진 시한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정세 판단을 해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둘이 싸우는데 내가 집에 사진 레이저 광선검이 있어. 이거 갖고 오면 넌 끝이야.
그래서 좀 두드려 맞고 야, 그래도 의리가 있는데 네가 좀 사람들 앞에서 그 약한 나를 맨날 패면 되겠냐? 좀 승자의 아량을 보여서 내일 권투글러브 끼고 다시 좀 멋있게 붙자. 이렇게 말하고 강성과 갖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국제협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다 꽁수를 부려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간의 국제일 때는 서로 간에 체면을 좀 세워주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국제조약에서 체면 세워주는 것도요 다 필요하니까 세워주는 거지 그래도 이러면 되겠냐 순수한 명분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싸우는 건 우크라이나이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이렇게 막 보여주듯이 우리 무기 끊으면 어떻게 싸울 거냐 이런 게 있는 거거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강자의 형님 같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각해서는 우크라이나를 또는 유럽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형님 노릇만 하는 게 낫겠지. 근데 이제는 형님이 아니라 거의 주인 노릇을 한단 말이야. 너는 빠져. 이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옛날 한국전쟁 휴전회담처럼 다자간 협의가 들어갔을 때는 이걸 이용해서 질질 끌 수가 있어요. 그 옛날 우리 그 북한하고 행복할 때도 육자회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그게 성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지금 내내 전략이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전망을 좀 희생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승부를 내자. 그럼 장기적인 희생해도 되느냐? 아니지. 일단 단기로 끝내놓고 그 다음에 또 떡 풀면 되는 거야. 미국은 어쨌든 군사력 있고 돈 있고요.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욕먹어도 다음번에 만회할 카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트럼프의 행동은 장기적인 건 포기하고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거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인 걸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간단히 비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 제가 진짜 겪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누구한테 돈을 좀 꿔달라고 그랬어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죠. 안 된다. 정말 저럴 수가 있냐. 욕해요. 한 2년 지나니까 또 꺼줄 일이 생겼어요. 그때 아주 꺼져요. 그럼 2년 전에 욕한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분이다. 고맙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 좀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가진 게 있는 애들은 그런 전략 잘 써요. 그래서 트럼프는 아마 1단계, 단계, 2단계 장기적인 거는 나중에 또 하면 돼. 지금 이런 것인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같이 테이블에 앉아도 체면을 봐주고 하는 거지 어차피 미국하고 러시아가 주도하게 돼 있어. 우크라이나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근데 장기적인 체면 치레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유럽을 테이블에 앉혔다. 테이블에 앉혀놓고 너 이러지 마, 너 이러지 마 자기 마음대로 하면 더 나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제가 미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생각과 전략이 이런 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욕먹다도 배제해버리고 빨리 끝내자. 그리고 나중에 손 들어주면 된다. 이 작전일 겁니다. 젤렌스키가 미국의 광물협정 초안에 분노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내가 전쟁사에서 벌어지는 얘기를 하면 내가 누구 편을 든다거나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누가 가해자냐 피해자냐 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냐는 거예요. 그리고 강자의 권리가 어디까지 벌어지고 있느냐 약자의 권리가 어디까지 벌어지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죠. 일단 미국의 우크라이나 광물협정 문제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우크라이나의 이권을 미국이 뺏어간다라는 개념으로 물론 그런 측면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은 맞는 말이지만 감성적 측면이 되는 거죠. 뭐 현실적 측면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우크라이나는 어차피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단독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리고 러시아의 진짜 100만 대군의 위협 앞에 있고 두 번째 군사적 위협은 이제 이번 전쟁보다 더 클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더 준비하고 나올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국방을 감당하는 국력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원하는 거고 러시아는 극력 반대하는 것이고 미국도 이거에 관해서는 차라리 러시아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러시아에게 줄 카드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는 거고 나토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받아주는 거는 현실적인 저지력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 같이 이렇게 스크럼 짜고 이거 우리 다 죽일 거야
지금 이러는 상황에 왜 나토가 군사력이 형편없거든요. 미국 빠지면. 유럽이 나토 재무장하는 데는 제가 보통 어디 가서 8년 내지 15년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돌아가는 거 봐서 15년은 진짜 꼬박 걸리고 15년 가도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보다 나아지겠지만. 어쨌든 그런 구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토에 가입한다는 것도 지금 거의 불가능하고요. 나토에 가입하는 것도 진짜 현실적인 군사력 강화 요건은 안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우크라이나 제거는 천상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유럽은 지금 다 경제 재건도 눈앞에 지금 불덩이에요. 군사력 강화하기 위해서는 독일도 군사비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제 재건하는 게 코앞에 닥쳤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또 미국의 지원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여기서 군대를 주둔 시키는 방식보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자본을 투여하고 개입한다. 라고 해서 이거를 뭐 경제적 속국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하지 말고 미국의 경제적 동맹 거래국 정도로 만들면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도 쉽지 않아진다. 이 얘기도 벌써 지금 뭐 벤스도 했고 다 했어요. 제가 이거 그 양반들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미 얘기는 다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저지력이 되겠느냐 라는 부분은 이제 좀 미지수가 있지만 나토도 자국력 국방력을 강화는 할 거고 이렇게 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완전히 먹히는 자체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암시도 되니까 우리가 좋게 말할 때 러시아도 빨리 그냥 적당히 승복해라 이런 제스처 정도는 충분하다고 트럼프는 판단했던 것 같고 저도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꽤 있다고 봐요. 일단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지금 여력도 없고 굳이 미국의 자본과 기업을 파괴할 싸움을 확대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참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트럼프가 720조 어쩌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하는 숫자는 제가 아는 경제학 박사님 늘 하는 말이 있는데 트럼프가 말하는 숫자는 제발 믿지 마라. 근데 그게 또 거짓말도 아닌 게 우리가 광물 갖고 얘기할 때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저기 1조 원어치 광물이 있다. 그럼 사람들은 그걸 파면 1조 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뜻으로 알아요. 그게 아니죠. 거기 1조 원인데 웅덩이가 1000개 있어. 억짜리 웅덩이가 1000개 있는데 그중에 80%는 밀도가 낮아서 파면은 파는 비용이 더 드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팔 수 있는 건 20개밖에 없어. 또 파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수익은 100억밖에 안 나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1조 원인 건 맞는 거지. 파는데 1조 3천억이 든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든 뻥이든 어쨌든 간에 이 광물에 관한 숫자는 여러 가지 걸러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광물을 700조 저쪽 한 거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경제 또는 재건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지원한다는 말은 꼭 이렇게 공짜로 돈을 준다가 아니라 그 사업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도한다라는 말을 한다는 의미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것이 야 그러면 니네가 저기 전쟁에 주고 나중에 단물은 네가 다 빨아먹는 거냐 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고 광물 주권을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은 우크라이나 단독으로 재건할 수가 없고 어차피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 그걸 독점하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한 것도 맞긴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똑같은 광물을 좀 더 주도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거래하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겠지만 그게 또 일방적으로 주권을 넘긴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약탈이고 어디서부터 거래인가는 숫자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사우디가 지금 뭐 석유로 엄청 잘 살고 있잖아. 돈도 많고. 그럼 처음부터 사우디가 자기 돈으로 개발했냐? 그 아람코도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뭐 세계 몇 대 안에 들어가는 기업인데 사우디 자본이 많긴 하지만 미국 자본 상당히 들어가 있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옛날 오일 쇼크 나고 했을 때 이 오일 쇼크로 돈을 버는 건 중동 국가가 아니라 미국이다. 석유 그 개발비 뭐 이래가지고 뭐 주식 50% 이상은 다 미국이 갖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중동 국가는 하나도 돈 못 벌고 미국만 다 가져간다. 그때 보니까 중동도 벌었잖아. 사우디도 지금 엄청 거부해요. 물론 처음부터 자기가 다 했으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부자겠지. 근데 처음부터 그럴 자본도 기술도 없었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면 미국 자본과 사우디의 석유와 이게 해서 배합해서 나간 비율이 공정했느냐, 사우디 국민들 마음에 맞았겠느냐,
누가 더 이익을 보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7대 3이었는지 6대 4였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7대 4이면 부당한 거고 5대 5면 정당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 거래가 뭐 정당한 게 어디서 우리가 보면 다 힘의 균형이 작용하는 거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가 석유 자원 다 뺏기고 2류 국가, 3류 국가로 몰락하지도 않았다.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의 그 광물이라든가 재건 사업의 문제도 한 가지 측면만 봐서는 안 되고 지금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사실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 한 나라를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옛날 뭐 IT에서 콜럼버스가 금강캐 가듯이 그런 식으로는 못합니다. 결국 거래 관계고 모든 거래는 5대5 거래는 없어요. 다만 유보적인 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아직 한국이 솔직히 일본을 앞섰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번에 뭐 국민소득인가 뭔가 드디어 하나 앞섰다고 그 얘기 하잖아요. 60년대에 한일 협정 맺을 때 우리는 다 굴욕적인 협정이었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쨌든 잘 나가고 있는 거 잘 나가고 있어. 그때 7대 3으로 우리한테 유리하게 했으면 우리가 더 잘갔지 않겠느냐. 근데 65년에 우리가 일본하고 협정하면서 더 유리하게 할 수 있었겠냐는 거지. 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5년의 한일 협정이 굴욕적이고 힘의 파워가 들어간 협정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성장 능력이 말살당하고 우리가 지금도 기아에 허덕이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일본이 우리한테 착하게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한 협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협정을 이용해서 지금과 같은 산업국가로 올라갈 여력이 있었고 그걸 이용했다면 우리가 승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뭐 고마워하자. 그게 정당한 협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국제협정 거래는 다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는데 우리 같은 국민 거래할 때도 5대5로 하나? 저희가 지금 사무실에 월세로 있는데 주인분이 그래도 비싸게 안 받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개인적인 욕심은 3분의 1 냈으면 더 좋겠어. 그리고 제가 주인분 입장에서 생각해봤는데 그분도 돈을 별로 못 벌어요. 뭐 투자한 비용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그냥 안 나가니까 싸게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승자냐라고 말하면 저는 말을 못 하겠는데 그 승자의 개념이 아니라 힘의 역학관계. 저와 그분이 팔씨름했다는 뜻이 아니고 경제적 상황 속에서 힘의 역학관계가 작용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 모든 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제도 우크라이나 국민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희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양보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포괄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주도한다고 해도 미국이 혼자 빼먹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 못하고 어차피 유럽 국가도 참여하고 할 텐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미국의 경제협정을 통해서 유지한다는 부분인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적인 이익도 있고 우크라이나적인 이익도 있고요. 이런 경제정책이 과연 안보 보장책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러시아도 체력을 좀 회복해야 되고 군사제도 개편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미국의 군사 지원을 이끌어낼 전쟁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갔을 때 우크라이나도 결국 군사 재건해야 되고 유럽도 군사 재건해야 돼요. 러시아가 예를 들면 10년 후에 미국이 경제가 폭망해서 어떤 나라도 군사 지원을 할 수 없던 상황이 됐다고 쳐요.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이나 우크라이나 개발에 대한 미국의 경제 지원은 억제력이 하나도 없어지겠죠. 그런 문을 장기적인 문을 이제 보고 해결책이 아니라 2라운드를 향해 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망해가는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은 정말 그러니까 수사적으로 많이 쓰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생각마다 다르죠. 뭐 나라가 망한다, 경제가 망한다. 아니 개인이나 회사가 망한다는 건 개념이 분명한데 국가가 망한다는 건 참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냥 군사적인 입장에서 다른 나라에 병합되거나 아니면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해서 항복하고 뭐 모든 어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런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자면 대체로 두 가지에서 실패하더라고요. 첫째는 외교에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외교에 실패한다는 건 국제 정세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이거는 뭐 세상 다른 나라 필요 없고 우리나라 예를 들면 돼요. 임진왜란이 났을 때 옛날에는 일본의 변화를 모르고 우리가 노세노세하다가 뭐 임진왜란에 침공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 일본에서 국서를 다 보내면서 우리가 옛날에는 쪼개져 있어갖고 힘이 없었는데 지금은 통합을 해서 뭐
옛날부터 훨씬 힘세졌고 이런 얘기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조선을 침공하는 이유, 그들이 침공했을 때 어느 정도의 군사력과 침공 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저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정책을 쓰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틀렸단 말이죠. 물론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초기에 그 사초 같은 게 다 불타가지고 회의록 같은 게 많이 없어져서 그 부분이 지금 미스터리긴 한데, 전쟁 진행 상황을 보면 어쨌든 침략 규모나 침략의 목적, 일본의 군사력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나라가 모든 가능한 전쟁에 대비할 군사력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경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뜰도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군사력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국제 정세 속에서 두 가지는 항상 판단해야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나라가 어디냐, 그리고 그들이 어떤 목적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지할 만한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군사력이라는 거는 이 보험하고도 또 달라서 완전한 손실 투자 비용이에요. 저는 가끔 군사비라는 것도 복지 비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복지라는 게 꼭 의료 복지만 복지인가?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니까 그것도 복지 비용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눈에 안 보이는 복지고 보험이니까 사람들이 잘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눈에 보여야 한다는, 그거를 보고 준비하는 나라는 생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실패하더라. 두 번째, 평화가 오래 계속되면은 군대 자체를 피하게 돼요. 이건 뭐 요즘 우리나라도 좀 그렇습니다만 뭐 옛날 로마 제국도 그랬고 다 그러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그래. 전에 제가 직업군인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모병제 이런 얘기를. 근데 그때 모병제하고 징병제 얘기를 하면서 모병제가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모병제를 하지 말고 징병제를 다 가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징병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모병제를 전혀 하지 말자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모병제와 징병제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하니까 국가가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날 군대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 당시에 댓글에서 나오고 했던 얘기가 보면은 모병제 하게 되면 군대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모병제나 직업군인제를 군대를 내가 안 가도 된다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거죠. 말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치받고 막 분노가 쌓이는 거지. 요즘은 그런 얘기들 안 하더라고. 이제 좀 그게 정리가 많이 돼가지고 모병제도 모병제고 징병제는 징병제고, 우리가 이 지금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서는 도저히 징병제를 폐지할 수가 없다. 다만 어떤 징병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중에서 직업군인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비율, 예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건 극단적인 예인데 누구나 군대 가기 싫고 고생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 옛날 분들은 그럼 고생하는 거를 좋아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걸 한 거지.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힘들고 싫다고 해서 과도하게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첫 번째로 경제가 망가지고 두 번째로 군대가 망가져요. 지금 독일 보세요. 영락없이 꼴나잖아. 지난 10년 전만 해도 메르켈은 정말 세상에 가장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모든 정치가의 모범이고. 지금 우리가 봐도 이 사태를 초래한 게 메르켈이죠. 우크라이나만 있게 된 게 아니고 독일 경제가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독일이란 나라가 무서운 저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영원히 저 아래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 늘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말로 할래, 맞고 할래.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꼭 어떤 피해를 이만큼 보고야 정신을 차리냔 말이에요. 롤러코스터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 롤러코스터에서 지금 지난 100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이런 충격적인 것을 지금 독일이 겪고 있어요.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다양한 거에 신경 쓰다가 자연환경 신경 쓰다가 원전 해체하고,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원자력 발전이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독일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국가예요. 제조업 비용도 높고 2차 산업으로 버티는 나라란 말이에요. 오히려 디지털화는 늦었고 금융 쪽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국가 경제 기둥이
진짜 2차 산업이에요. 그게 엄청난 장점이었거든. 근데 임금하고 에너지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놨어. 독일 원전 해체한 그것도 그럴 수도 있다. 세계와 인류 평화와 자연환경을 위해서 원전을 안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지. 그러나 자기들 밥거리는 생각하면서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에너지 비용이 극도로 올라가면서 러시아 에너지 의존하다가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군사비 3배로 올리게 생겼고, 독일의 모든 지금 중추산업, 자동차, 천하의 그 독일의 화학, 진짜 독일의 화학은 20세기 이래 탑이었는데 지금 그것도 공장 다 빼서 폴란드 뭐 이쪽으로 옮긴다고 난리가 아니고, 독일은 외국인 노동자는 잔뜩 받아놨는데 그렇게 공장 옮겨버리면 외국인 실업자와 독일인 실업자가 길거리에서 난투극 벌이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징병제도요, 군대가 저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군대도 고급화시켜야 되거든요. 그 돈 또 어디서 나와? 그동안 2차 세계대전 끝난 뒤로 국방비 절약해서 독일 경제 이렇게 일으켰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의 무장을 이제 군대를 해체시켰잖아. 베르사유 조약 이런 거에서 막 눌러놔. 그랬는데 이제 어거지로 해가지고 또 2차 세계대전 일으켰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다 가서 1차 대전 때보다 더 악랄하게 군대를 해체했어야 정상이잖아. 그 경험대로라면. 그때 영국, 프랑스, 미국 다 재무장하라고 그랬어요. 독일이 안 하겠다고 그랬어. 우리는 죄인이라서 이제 못하겠습니다. 또 할 수 없습니다. 완전 핑계였어. 영국, 프랑스가 왜 독일을 재무장하라고 그랬게요. 2번이나 당했는데. 냉전 체제로 가니까 이제는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념 전쟁이다. 그러면 소련의 서진을 막아야 된다. 러시아가 침공한다면 독일이 제일 먼저 있고, 독일이 러시아한테 병합되면 프랑스, 영국 가지고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독일아 거꾸로 재무장을 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빚진 거를 러시아를 막는 데 써라라고 해서 재무장 하라고 난리쳤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죽어라고는 안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옳시다. 그리고 미국이 요 찬스에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래서 나토 전력 절반을 미국이 하게 된 거고, 소위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기적은 군사비를 안 쓴 덕이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폐허해서 재건하려니까 기계, 철강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잖아요. 1차 대전 끝나고 독일 경제는 베르사유 그 배상금 갚느라고 쩔쩔맸는데, 2차 대전에는 유럽의 재건의 모든 기계와 철강, 특히 철강 제품 같은 거 독일제로 왕창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가 소련을 막아야 된다고 군대 재건하는데 군대에서 제일 필요한 자재가 뭡니까? 강철이지. 그것도 최고로 좋은 강철. 그거 전부 독일제로 공급해가지고 지들은 돈 벌고. 1차 대전 때 생각하면 완전 대박이지. 이건 뭐 배상금커녕 우리는 죄인이 옵시다 하고 그냥 경제 재건과 군대 재건에 막 팔아먹었다고요. 그래서 라인강의 기적이 난 거예요. 그 대가를 지금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부흥하고 좋았는데 군대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것도 독일 탓도 있어요. 그러고 이제 와서 군대 재건해야 되는데 경제도 함께 망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걸 다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고, 독일이 저렇게 허덕이면 유럽 전체의 군사력 재건의 60%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아마 군대가 아니라 뭔가 또 경제적인 파워를 발휘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니까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 유럽은 이제 우리가 자강해서 군대 만들어서 미국 의존도를 벗어나겠다고 하는데, 이게 미국 의존도를 오른팔에서 왼팔로 바꾸는 결과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려움도 유럽이 자초한 거죠.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대도 군비 감축 후 재투자의 의도일까요? 미국의 그 군사비를 안 쓴다라는 거는 대외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지만 군사비가 반드시 경제를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화재보험이나 소방장치 설비가 그 건물이 한 번도 불이 안 났다고 해서 그게 그럼 경제를 잡아먹은 거냐. 그 경제를 유지시킨 거죠. 그리고 정말 불이 나면 상상 초월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 전쟁이 났다.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대를 내보낸다. 엄청난 돈이 들겠죠. 그럼 만약에 미국이 군사력 다 철수하고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난 전쟁 나면 물건이나 팔아먹을게. 이랬다가 정말 전쟁이 나면 물건 팔 데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미국의 이권을 위해서 개입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써야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군사력을 줄이고 뭐 니들을 해라 하는 것도 다 계산 속에서 하는 거지. 내 군대 없애고 경제적 부흥을 노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맞는 말이 아니고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 옛날 동로마 제국 망할 때처럼 미국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동로마 제국 꼴이 날 텐데 뭐 아직 하는 꼴을 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군사비 사용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지 아직 군사비를 철수하고 뭐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동로마 제국은 이게 좀 복잡한데 그쪽에 나중에 오스만 제국도 그렇고 거기가 문화권이 막 섞이고 이런 데거든요. 그냥 우리 중국이나 한국하고 비교하자면 어떤 이론적인 지배가 잘 안 돼요. 뭔가 경제가 수입이 들어오면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거기는 오스만 제국 나중에 하는 걸 보면 오스만 제국 엄청 부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안 되는 게 이렇게 나눠져요. 똑똑똑. 요건 여기서만 돈다. 요건 여기서만 돈다. 총액은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이렇게만 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발전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소비만 순환만 되고 투자와 어떤 의욕이 없어져.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굉장히 총액으로 보면 되게 센 것 같은데 이게 좀 흐지부지해지는 게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꼭 오스만 제국이 무능했다기보다는 그 지역 자체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4대 문명, 뭐 4개 대륙이 교차하는 데다. 이게 참 좋은 점도 많지만 안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섹터화 됐던 것 같아요. 동로마 제국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부가 나오는 데가 있고 식량이 나오는 데가 있고 군인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총체적인 조직력에서는 좀 취약해요. 그나마 버티다가 오스만 제국이 세져서 군인과 식량이 나오는 지역이 떨어져 나간다. 특히 아르메니아 상실이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국이 군대와 군사비, 식량, 군량이라는 측면에서 나오던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다른 식으로 경제를 재편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 뭐가 똑 떨어져 나가면 그냥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평화가 오래 계속되고 그런 섹터화가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섹터화되면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든 국가든 생존에 대한 욕구가 없어지는 경우는 없죠. 근데 그 생존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선택적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좀 비유가 좀 안 좋습니다만 두 다리가 없으면 팔이 다리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안 하는 거죠. 팔은 팔만 역할하고 사는 거죠. 이제 그게 동로마 제국이 허무하게 망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손자 병법에 대한 책을 쓰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사실 전쟁사도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전쟁사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다가 또 제가 전공이 원래 조선 전기 국가체제인데 경국대전 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 연구에서 가장 소홀했던 게 사실은 군사 문제가 제일 컸거든요. 조선의 국가체제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군사적 문제였어요. 그 전에 100년 동안 외란에 시달렸으니까. 그 전에 14세기 고려 말에 거의 100년 동안 외침에 시달렸으니까. 그런데 이 연구가 오래 지나다 보니까 현대학자들은 성리학의 문제, 유교의 문제로만 자꾸 접근을 하고 군사 문제를 빼놓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재미로 읽던 전쟁사에서 조선이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이제 군제나 군사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근데 연구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하여간 서양 전쟁사도 막 비교해 가면서 여러 가지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연구를 지속을 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갑자기 전쟁사, 뭐 토전사 나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로 전쟁사에 개입을 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옛날부터 제가 이제 중국 고전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읽다 보니까 손자병법에 관심이 많았는데 다른 건 읽어도 손자병법 사실 잘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군사적인 문제고 차라리 뭐 전술 참호하는 법 이러면 재미라도 봤을 텐데 이렇게 돼 있으면 재미로라도 읽었을 텐데 손자병법은 정말 원리적인 문제거든요. 국가란 무엇이냐, 군대란 무엇이냐. 이러다 보니까 손자병법은 차마 손을 안 댔었는데 본의 아니게 전쟁사로 외연이 확장되다 보니 이제는 손자병법을 좀 읽어도 되겠다라는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억제를 했어요. 제가 난 이거 꼭 하고 싶다라고 결심을 해버리면 꼭 해야 되거든. 그래서 보는 것마다 다 하고 싶어지는데 안 하려고 억제하는 게 더 많아요. 손자병법 읽다가 손자병법 주석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참자 이랬는데 전쟁사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손자병법을 손대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좀 봤더니 손자병법 대부분을 너무 경영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이게 원론이다 보니까 그 원론이 가진 뜻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비슷한 전투사에 그냥 맡겨 놓더라고요. 예를 들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손자가 정말 말한 적을 알고 나를 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부터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접근하는 거지. 내가 제 마음을 읽어갖고 제가 좀 라이트 잽을 넣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알고 싸우면 내가 이기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뭐 해석해도 되고
상대방의 정보를 가져오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 데나 다 갖다 붙이니까 다 맞는 말 같고 다 맞는 말인 건 또 맞아요. 다 맞는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저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겠는가. 아니 상대방의 생각을 읽으면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하던 백전백승이다. 이거를 꼭 배워야지 알아.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손자가 그렇게 뻔한 소리를 했겠느냐?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손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역사책과 전쟁사랑 대비해서 맞춰보자. 이런 의미로 손자병법 주석에 덤벼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벌써 지금 3번째 개정판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책 사신 분한테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뭐 다 틀리고 막 고친 건 아니고 첫 번째 책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부분에서 뭐 오만 걸 다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난잡해진 느낌도 있고 또 너무 심오한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의 표현이 잘 안 돼갖고 글이 제대로 전달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두 번째 판은 많이 고쳤는데 그래도 첫 번째 판에 영향이 남아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 20% 정도 고치고 또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손자병법도 계속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낫겠다라는 부분도 좀 생겨서 이번에 이제 더 이상은 안 고치려고 완결판으로 냈습니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교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손자병법에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은데요. 가장 편한 건 1장 1절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인문학 강의도 많이 하고 기업에서 경영자분들 모시고도 인문학 강의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인문학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거 들어서 도대체 어디다 써먹으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물론 강연을 들으러 온 분들은 오히려 안 그런 분들이 많아. 근데 이제 안 들어오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지. 그리고 뭔가 인문학한테 붐이 일어나니까 인문학이라는 게 뭐냐 궁금해서 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가끔은 이런 거 들어서 어디다 써먹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지난 한 5년 동안 인문학 열풍이 나면서 제가 볼 때는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 인문학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거 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인문학이 왜 필요하냐는 부분을 손자병법에 있는 전략과 전술이라는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손자가 1장 1장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전쟁을 하기 전에는 이 전쟁을 왜 하는지 전쟁으로 이루려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전쟁을 왜 하고 이 전쟁으로 얻으려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려면 적의 전력과 아군의 전력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 중학교 때 국사 선생님이 이거로 날려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대학을 가셨는데 대학에도 그때는 옛날에는 깡패가 있었거든요. 대학생 깡패가 학교 분수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학생들한테 영웅이 되셨대. 자, 그런데 만약에 나도 저렇게 학교 광장 한복판에서 학교 깡패를 두드려 패서 여학생들의 영웅이 되어보자 라고 이제 전략적 목표를 굳혔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한 주먹에 날려서 영웅이 되셨는데 제 실력과 내 실력을 비교를 잘못해갖고 붙었더니 뭐 물고 뜯고 이기긴 이겼다고 그러는데 뭐 옷 다 찢어지고 상처투성에 난장판이 된 거지. 싸울 때도 뭐 물고 찢고 머리 땡이 땡기고 이렇게 싸웠어. 그러면 영웅이 되겠어요? 아니면 야 저거 싸울 때 보니까 전 아귀더라 싸움도 못하는 게.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의 전력과 내 전력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그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지. 쟤는 주먹이 장기고 나는 칼이 장기야. 그래서 칼로 찔렀으면 여학생들이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전과자가 돼서 감옥에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의 전력과 나의 전력을 정확히 분석하고 심지어는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까지도 알아야겠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바를 100%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너무너무 뻔한 얘기 같은데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기업 정말 유수한 그룹의 회장님이라든가 높은 분들 만나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제 경영을 하다 보면 당장 수익이 필요하지 뭘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 뭐 수익뿐인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딴 데로 가는 거죠.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제가 이런 말하면 다 하는 100% 다 하는 온 세계 사람이 다 아는 그런 기업의 회장님, 뭐 부회장님 이런 분들이 하버드 스쿨 이런 데 가서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듣고 충격으로 몸을 떨었다는 얘기를 제가 강의하던 분한테 들었어요. 우리가 들을 때는 아니 뭐 그 정도 되는 분이 그것도 없어. 진짜로 의외로 없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과를 내며 가던 분이 막상 당신은 이 지금 기업을 경영하는 전략이 뭡니까? 그럼 없는 거예요.
전술과 작전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순간에 딴 길로 가거나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인생이 허무해지는 경우도 있고, 돈은 굉장히 많이 벌고 성공했는데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보니까 기업이 허공에 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보면 전략과 전술과 실행 방법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아무것도 원하는 걸 얻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이번 대표적인 게 러우 전쟁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침략했느냐, 이거 앞으로 연구 과제고 아직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러시아 측 주장에서는 나토의 동진을 방지하고, 일부에서는 이제 푸틴의 어떤 대러시아 제국 복구, 그리고 푸틴의 어떤 짜르가 되고 싶으냐, 뭐 짜르까지 안 되겠지만 좌우가 어떤 정권 연장 뭐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 또 그렇게 말하면 그분이 기분 나쁘실 텐데, 러시아가 이제 부응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강력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통치해야 된다, 뭐 그런 깊은 뜻에서 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걸 따지고 싶지는 않고 그랬다고 쳐요. 그게 100% 맞다고 쳐요. 자, 그랬을 때 처음에 러시아가 부대를 대대 단위로 쪼개서 단숨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실제 이제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게 성공했다. 성공했다 치면 나토의 동진을 막는다, 푸틴의 정치적 권력을 확산시켜서 대러시아를 부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게 맞아 돌아갈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그럼 결과론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주장하는 전쟁의 목적은 다 실패로 끝난 거예요. 아, 중간에 참 그것도 있었지. 그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돈바스에서 뭐 학살하고 러시아 국민을 탄압해서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여기서 절대 부정하지 않고 그 모든 전략적 목표가 다 옳다, 진짜 그런 의도였다라는 걸 인정했다고 했을 때, 실제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미 전쟁 일주일 만에 이 전략 목표는 다 틀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3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지금 휴전이 되든 정전이 되든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 영토 절반을 먹든 나토의 동진을 막을 수 있느냐? 더 못 막게 됐죠. 나토는 군사를 강화하고 앞으로 기를 쓰고 강화할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느냐? 아니, 이렇게 전쟁했는데 러시아 사람들 도망가지 거기서 어떻게 살아? 우크라이나 사람 무슨 천사인가?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권을 세우는 거는 가능해졌는가요? 글쎄요, 가능할까요? 오히려 진짜 친미 정권이 들어가고, 설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절반을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강력한 반러 정권이 쓸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분단된 때를 생각해 보시면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로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일주일 만에 처음 작전 계획이 실패했을 때 러시아는 병력을 동원해서 더 큰 전쟁으로 갔어요. 그리고 장기전 소모전까지 각오를 했죠. 그럼 장기전, 소모전, 도시 파괴,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러시아가 주장했던 러시아의 전쟁 목적에 도움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도시 초토화 전술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군도 전쟁 문제 많이 했겠죠. 근데 전쟁하면 전쟁 문제가 생기잖아. 근데 러시아 군도 좀 전쟁 문제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했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과연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될까? 친러 정권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안 되죠. 그러면 완전히 병합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랬어도 10만, 20만, 50만 명을 죽이고 통치하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전략적 목표와 러시아의 전쟁 행위가 어긋나 있었어요. 러시아가 모르겠어요. 다른 목적이 있었다. 아, 그게 아니고 우리의 숨겨놓은 목적은 이거였다. 이게 만약에 이제 내놓는다면은 러시아가 했던 행동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드러난 거로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숨 전략적 목적이 따로 있던가, 아니면 전략과 전술이 전혀 맞지 않았던가. 그러면 맞지 않았는데 무려 3년을 끌어. 손자가 말한 게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무한히 반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러시아가 아니 우리의 진짜 목적은 이거라고 꺼내 나가지고 이제 보니까 전략과 전술이 맞았네 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드러난 거로 봐서는 안 맞는 것이고, 과거 역사를 보면은 제가 이게 러우 전쟁은 비유로 들은 것이고, 과거 전쟁에서 보면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쟁은 한번 시작하면 끝내기가 어렵다는 거고, 전쟁을 시작할 땐 플랜 A, 플랜 B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손자는 전쟁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정확하게 하라고 누누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생이나 기업 경영에 있어서나 정말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피곤해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번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왜 하시려고 하는데요? 이러면 하여간에 배웠다는 것들은 꼭
요렇게 식으로 사람 괴롭혀. 잘난 척하려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게 손자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손자가 손자병법 1장 끝에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을 들으면 성공할 거고 안 들으면 난 떠날 거다. 그러다가 들어주는 사람을 찾긴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들어주는 척만 해가지고 손자가 책은 남겼지만 역사의 이름은 크게 못 남겼는데 어떤 실전 경험으로서 그건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저도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요즘은 정말 많이 좋아졌지만 전에는 이제 그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이게 좋습니까? 예를 들면 뭐 공부 선생님도 말하고 저기 고등학교 때 저도 공부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또 저보다 못했던 친구가 물어봤어요. 뭐 국어 참고서 뭐가 이게 좋냐 저게 좋냐. 그래서 네가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지금 참고서를 찾느냐. 아이 재수없는 자식 그냥 가르쳐 주면 되지. 잘난 척은 화내고 간 적이 있어요. 이런 일이 인생에서 무수하게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자가 참업하는 법, 공격하는 요령, 기관총 설치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지만 아주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손자의 내용이 중요하고 그 내용을 겉핥기로 짜붙이는 게 아니라 손자의 진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나왔다니까 오랜만에 나왔는데 하여튼 환영해 주신 분들께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다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항상 상대방이 말하는 이 일을 알고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방송하고 나면 언제나 정확하지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위를 이해하고 또 그렇게 돼야 여러분도 생각하고 직접적인 토론이 아니라도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건 이게 진리야. 이걸 따라가 라고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같이 직접 대화하지 않더라도 대화를 하고 자기의 사고와 생각의 폭을 넓히자고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